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오늘 연휴, 오늘까지 연휴입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이죠. 네, 문자가 창제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제주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도 유입될 예정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5도, 광주가 15.9도, 부산 17.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감속 운전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범죄 피해자 연대입니다. 이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또 올해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또 같은 달 일어난 이 소위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범죄 피해자 연대를 결성하고요. 범죄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간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부족했던 게 현실인데요.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모여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이렇게 조직을 꾸려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출범 한 달여 만에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 또 이들을 지지하는 이 시민들이 126명이서 연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각각 사건은 다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았고 범죄 피해 증거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숨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대를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피해자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예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매뉴얼에 따르면 이 범죄 직후에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리한 사건
사건 일지를 만든 뒤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고 CCTV나 휴대폰 기록 등과 같은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증거 영상을 확보를 할 때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지참하거나 이 CCTV 관리 주체가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 시간과 구매 영수증을 챙기면 도움을 받기가 좀 더 쉽다는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경찰 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의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이런 매뉴얼이 나와서 범죄 피해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피해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수준의 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이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수가 7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편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가 71만 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올해 7월 기준으로 93만 1000세대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은 전체 체납 세대의 76%인 71만 세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소득을 분석을 했더니 1년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집이 75%로 대다수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생계형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이 수원 세모녀도 건보료가 1년 6개월가량 체납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건보료가 체납이 되고 이러면 그런 보험 혜택 같은 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보면요. 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가 일단 먼저 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바로 급여 혜택이 끊기지는 않아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8만 2천여 명은 사회적 약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내년 초부터 정부의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작업이 조금 번거롭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민간 결제 앱인 삼성페이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층 편리해질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 기술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이 모바일 신분증 2종을 사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신분증과 결합된 여러 융합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주차 요금을 정산할 때 실물 국가보훈 등록증과 결제용 카드를 각각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삼성페이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결제 서비스와 신원 확인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함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선 정부는 내년 초에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에요.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이게 원래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다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쫓아가기도 버겁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학원비 논쟁입니다.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가요, 이 학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지자 이 딸에게 적당한 선에서 좀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이 중학생 딸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현실적인 부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일까요? 자신을 대기업 직원이라고 밝힌 학부모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내용인데요. 딸이 중3인데 학원비가 100만 원을 넘게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잘 운용해보자라고 하면서 학원 한 군데를 끊고 다른 곳에 다니는 방향을 제안했다는데요. 그렇지만 딸은 남들은 200만 원씩 학원비로 쓴다더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거지같이 가난한 거냐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팠던 글쓴이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지 우리 가정이 정말 가난한 것인지 고민된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요. 누리꾼들은 지금 당장은 어린 마음이니까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돌보아주고 감싸줘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지금 부모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딸의 행동 이기적이다라고 딸을 비난하는 글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집안의 문제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참 큰일입니다.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돈 때문에 미안해야 되는 건지, 사교육 때문에 그거 못 시킨다고 미안해야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심도 깊게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돼. 이거 언제까지 사교육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반짝반짝 빛낼 미래 인재들이자 그리고 차세대 발명 꿈나무들이 얼마 전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열려서 찾아가 봤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더 기발하고 또 재밌는 발명품들이 많아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별보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전에 없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미래의 발명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준비한 꿈의 무대.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며 엄청난 작품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미래 발명 꿈나무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그러면 이게 쓰레기. 다양한 국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오늘 이곳에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예선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상을 바꾸고 세상에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발명을 사랑하는 소년, 소녀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발명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직접 실물 제품으로 만들어 아이디어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개최가 됐는데요. 이렇게 밀상미가 표면에 쌓이지 않고 잘 상상의 올림픽입니다. 우리 화채 활동입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작한 예선,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총 3만여 점의 발명품 중에 놀라운 아이디어로 최종 심사에 통과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 맹견 사고 보는 거 보고 입막의 형태 바꿔서 제작했어요. 발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좋아해요. 약 까는 게 계속 손이 베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발해보려다가 집게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 대회의 숨은 조력자, 학생들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준 바로 발명 선생님입니다. 출품 지원한 학생이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 공부를 좀 어려워해서 그거를 토대로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3D 모델링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제작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경진대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학생들과 선생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시제품부터 꼼꼼히 적은 발명일지까지 꼬마 발명가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해요. (1회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선 심사가 시작되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기회는 한 번.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생각해보며 머릿속으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해봅니다. 자리에서 대기해주세요. 출품번호 앞에 서주세요. 총 300팀의 발명품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 이거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놀랍습니다. 낯선 심사위원들 앞에서 처음 해보는 발표가 떨릴 법도 한데 한 번에 막힘없이 유창하게 본인의 작품을 설명합니다. 아까 긴장하던 친구들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이거? 응? 아래로 휘어진 곡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 더 하려면 내비로가. 다 했으면 손을 내 앞으로 내밀고 다시 하려면 조금만 기다려줄래? 1년간 열심히 준비한 나만의 발명품 10분이란 시간 안에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심사위원 역시 그 노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심사를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서 이거를 실제로 떠올렸는지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생각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런 동기에서도 좀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1회차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심사가 끝이 나고 홀가분한 친구도 더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친구도 모두 수고했어요. 거의 한 6개월의 시간 동안 발명에 힘을 쓰고 이제 제작을 한 노력의 결과가 심사위원분들에게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후회 없이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큰 종대까지 나와서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품 경진대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한 미래과학 꿈나무를 위한 작은 이벤트. 미슈 모두 함께 버스를 탄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거요? 응? 과학관에서 출발한 버스는 장장 5시간이나 달리고 달려 어딘가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우주산업부터 우주발사체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여러분 와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발사되고 처음 보는 인공위성 발사대를 보고 신기한 광경에 눈이 바빠집니다. 네? 우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견학하며 우주의 꿈을 키운 친구들. 어쩌면 이 중에 미래 우주 산업을 책임지는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시상식. 지금부터 제44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꼬마 발명가들의 노력을 축하받는 자리.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내가 가진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상한 모든 참가자들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한도하 학생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고를 접한 뒤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발명품으로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국지성 학생은 급발진 사고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에서 착안해 급발진 순간을 기록하는 확인 장치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제가 또 필요하다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올해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발명 꿈나무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꼬마 발명가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과학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내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요, 이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단순히 인구가 많거나 또 GDP가 높은 이 국가들 위주로 이제 했다면 요즘에는 인구가 적어도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면 맞춤형으로 진출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 국내는 좁다. 맞춤형 해외 진출에 나선 K 기업들입니다. 뭐 예전엔 몇 개국에 수출했는지 혹은 뭐 구매력이 높은 미국 같은 나라에 네. 수출했는지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곳을 찾아내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나라 대형마트 빅3 중에 하나죠. H사의 사례입니다. 자, H사는요, 그 자체 브랜드 PB를 수출하기 위해서 몽골 시장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의 14개 매장에서 PB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데요. 자, 몽골 현지에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상품 배치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매장에는 가공식품과 조미료, 건면 같은 국내에서 인기 있고 또 현지 수요도 높은 200여 종을 엄선했습니다. 자, 내년에는 냉장, 냉동식품까지 판매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편의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몽골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울란바토르는요, 몽골과 동탄을 합쳐서 몽탄 신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인구층이 구매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요, 몽골의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지역은 제조 인프라가 부족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제품의 시장 판매가도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시하는 한국 PB 상품이 몽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거란 그런 분석인데, 이처럼 새로운 글로벌 판로로 떠오른 몽골에서 국내 기업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은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몽골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교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 대형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은 이 한국 화장품 업계의 큰 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레드 오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A사는 지난달 이 중국 상하이에서 신규 제품 출시 소식을 알리면서 유명인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에는 글로벌 앰베서더인 배우 틸다 스윈튼을 비롯해서 중국의 유명 배우 바이징팅 등 300여 명의 인사가 등장했는데요. A사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현장의 열기를 중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평소에 보기 힘든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중국 시장에서 뭐 제대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중국 행사에 앞서서 서울 행사도 또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사는요, 지난달 4일 서울에서도 이 브랜드의 출시를 알리는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글로벌 앰베서더인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가 참석해서 세대를 뛰어넘는 월드스타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설치미술 작가 이불, 조각가 최우람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자리를 빛냈는데요. 이처럼 이 뷰티 업계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K-팝보다 수출 규모가 무려 9배나 많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바로 K-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게임사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게임 개발사 엔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엔사가 처음 진출에 나선 나라가 대만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실적 발표를 보면 한국 매출이 1조 6,246억 원을 기록했고요. 아시아권이 6,25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와 유럽에서 1,6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44% 성장한 수준이고 3년 연속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에 엔사는요, 올 하반기에 출시할 PC 게임 신작을 통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미 유럽 시장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이 여기서도 성공을 한다면 정말 단번에 수출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미, 유럽 이쪽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콘솔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콘솔의 이 세밀한 컨트롤을 통해서 게임을 좀 즐기곤 하는데요. 이에 엔사는 이 컨트롤러의 조작감을 확대해서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엔사는 이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 빠르게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입지를 확인한 국내 게임사들이 이번에는 세계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게임이에요. 판타지 영화예요. 영화 같아요. 야, 대단하네.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선방을 그리고 또 분투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죠.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주실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재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5일 전에 간병인과 혼인신고했어요. 간병인과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며느리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요. 그리고 간병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다 사망한 시아버지. 며느리인 저는 시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된 시아버지께 배우자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정체는 놀랍게도 시아버지를 도와주던 간병인이었습니다. 저 간병인 아주머니, 제가 이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긴 한데요. 혹시 저희 아버님이랑 혼인신고 하셨어요? 난 또 뭐라고? 맞아. 한 5일 전에 후딱 하고 왔지. 아니 왜요? 두 분 만나시던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근데 너희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랑 결혼하면 내가 요양원 못 보내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지. 그건 사기 결혼이잖아요, 아주머니. 사기는 무슨. 내가 너희 시아버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혼인신고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주머니란 말은 좀 상가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나. 법적으로 내가 이제 시어머니 위치가 있는데. 시어머니? 기가 막혀.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의 명예를 걸고 이 결혼 무효로 만들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 벌써부터 고부 갈등 시작한다 이거니? 그래 어디 한번 해보던가. 진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나타난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존재. 시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한 혼인신고라서 문제가 없다는데 저희는 황당합니다. 이 결혼을 다시 물을 수는 없을까요? 야, 하루아침에 시어머니가 생겨버렸는데. 이거 황당빵당. 보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한 60대 여성 간병인이 그가 돌보던 80대 남성 환자와 법적으로 혼인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환자가 원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간병인 A 씨는요, 2018년 3월부터 10개월간 환자 B 씨의 간병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B 씨의 큰 고민을 알게 됐던 건데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생은 어떻게든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A 씨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요양원에 안 가려면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겁니다. 요양원에 안 가는 것과 혼인신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당시 B 씨는요, 당장 그 요양원에 입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식과 가족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간병인 A 씨를 제외하면 다른 간병인들은 이 B 씨 곁에 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손을 놓게 되면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A 씨가요, 이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랑 결혼하면 내가 법적인 보호자가 돼서 이 요양원에 안 가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먼저 위장 결혼을 제안한 겁니다. 네,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우리가 보통 위장 결혼하면 이제 아파트 청약 요거 때문에 한다. 불법 체류와 관련된 이런 위장 결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 많이 들어봤었는데 요양원 가지 않으시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요거 가족들은 분명히 몰랐다의 한편. 그렇지. 몰랐죠. 몰랐겠죠. 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고요. A 씨는 법적인 보호자로서 B 씨를 자택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부로 지낸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5일 만에 B 씨가 호흡곤란 등의 병세가 약해지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B 씨의 가족들은 그제서야 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한 지 5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무효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 5일이어도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두 사람이 동의하에 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혼인의 효력이 있었고요. 또 B 씨가 치매 증상이 있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요, 이 재산 상속권과 포함해서 배우자의 권리를 다 가져갔고 이에 대해서 결국 위장 결혼에 대한 여부를 이 재판받게 된 겁니다. 아니, 두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해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니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혼인 이력을 지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의 특징이 있어요. 네. 첫째, 환자가 고령이거나 치매거나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은 또 비교적 젊은 여성이 많다. 맞아. 마지막 특징이 환자가 돈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록을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에서도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연금수급권도 이제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치매가 심하거나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그래도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걸 혼인 무효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고민에 빠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재판부에서도 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듣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 사건 1심에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다.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게 꼭 어떤 성적인 결합, 동거 생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뭐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장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원래의 혼인 의사나 목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원래 혼인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아예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이 위장 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요? 환자한테 며느리가 요양 그 병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나랑 혼인 신고하자. 이 간병인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런데도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굉장히 강한 증거들, 그러니까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돌아가신 분이 아픈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덜 됐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상황이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망한 사람이 혼인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뭐 혼인하자 이렇게 먼저 꿰어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한 이 환자가 혼인신고 먼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간병인이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간병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에 사망 직전까지 5일 동안 평소처럼 집에서 간호를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도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두 사람 관계가 어쨌든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된 것을 보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수단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혼인을 하려는 의사 자체는 있었던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저는 감정하고 우리 감정이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돌아가신 분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대로 저희는 이렇게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유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 당황스럽고 발음도 잘 안 해요. 천병력인 거죠. 청천벽력. 그러면 여기서 무죄 판결 받은 다음에 다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족 측이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요. 1심 판결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건은 뒤집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료 기록. 두 번째는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진료 기록에는 뭐가 나왔느냐? 이 사람이 갑자기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 날에는 대화도 불가능했다. 이런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증거로 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그 녹취 파일이 뭐냐면 이 간병인과 이 남성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간병인이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에다 계속 독촉하니까 남자가 뭐 이 정도 이 정도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이제 이 여성이 유죄 판결.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녹취를 해? 그러니까요. 이 다른 날보다 이인철 변호사의 목소리 커지는 이유가 늘 말씀하시잖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녹취 파일하고 진료 기록이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유 다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장 결혼이 맞다고 인정되면 결혼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 방금 유죄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처벌도 받는 거죠. 그럼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혼인신고를 허위로 하게 되면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이런 데 혼인했다고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이걸 공식적인 어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봐서 공전자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전자 기록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죄로 처벌받는 내용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던 이 간병인이요. 환자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이 유족들과 혼인 보유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자녀들한테 5,000만 원을 지급받겠다 이런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거예요. 혼인 의도를 충분히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간병인에게 뭐가 처벌 전력이라든가 전과가 없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을 하면서 위장 결혼이라는 것이 신분관계나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그 소송 진행되고 이러는 동안 유족들 참 황당하고 그럼요. 마음이 참 그랬을 텐데 어쨌든 잘 끝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사건 못지않게 또 황당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황당한 실화가 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70대 남성과 3일 결혼한 90대 여성. 뭐야 또 이거는. 배우자 연금 줘야 할까요?입니다. 앞에 사건은 결혼 기간이 5일이었거든요. 이건 3일이야. 야, 굉장히 짧다는데 이번엔 3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91세 여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약 4년 전에 사위와 지인을 통해서 자신보다 20살 적은 70대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장애 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남성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병간호도 도와주고 같이 함께 살 그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뒤에 이 남성은요,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여성은 3일간 부부였어도 법적 배우자니까 이 유족이 받는 이 산업재해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여자 주장만 들으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로 살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사망했다 이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반드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이거 순수한 이면에 있는 뭔가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이 좀 살펴보니까요, 의심스러운 사실들이 몇 가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지가 약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별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남성을 소개해줬다는 이 사위와 지인들이 이 남성의 산재보험급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이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야, 역시 이호선 교수님의 시선이 예리하셨어. 정확하시요? 네, 이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건데 혼인신고에는 분명한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의도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나도 연금 수급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법원은 이 사람들의 혼인관계 인정하지 않아서 여성은 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근데 사실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뭐 판사가 뭐 집에서 관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부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결합관계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혼신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남성이 70대고 여성이 90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이 좀 쉽진 않잖아요.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법원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혼과 혼인이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너무 후딱후딱했어. 그게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또 뭐가 있었어요? 정말 결정적으로 의심 가는 점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사위와 지인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위와 지인이 이전에도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망한 남성이랑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다른 여성을 소개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는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이 사위와 지인 이들이 남성이 사망한 뒤에도 이 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아는 여성을 혼인시켜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결국에는 어떤 혼인의 본래적인 목적인, 그러니까 참다운 부부관계를 만들려는 의사 없이 3일 동안 이 혼인 생활을 했던 이 90대 여성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저는 법이 이럴 때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의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장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또 정직하게 살아온 그 몫에 대한 부분을 그냥 편취하는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못됐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번 지금 사례를 통해서 또 배운 게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잡힌다. 2017년에는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 80대의 그 재력가인데 60억 재력가였거든요. 이 모든 재산을 1년 만에 다 자기 앞으로 가져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80대 그 남성을 이제 간병하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60대 여성이었어요. 이제 이 남성의 이제 60억대 재력가니까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꼬드겨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제 귀찮을 거 아닙니까? 네. 1년 만에 이혼을 그냥 시킨 거예요. 이혼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전 재산을 자기 앞으로 증여도 하고 유언장도 자기 앞으로 한다는 유언장까지 쓴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아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혼인관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혼인도 무효고 이혼도 무효라고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 혼인도 다 무효해가지고 재산도 다 뺏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외로운 사람을 노리거든요. 자녀들이 조금 관심을 안 갖고 외로운 사람을 노리니까 자녀들이 평생 외롭지 효도도 않게. 많이 하시고 근데 법적으로 성년 후견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부부 관계가 아니면 네.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법이 알고 싶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적 쌀밥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인은 유독 밥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이 없으면 뭐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인할 때는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혼내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저랑 밥 한 번 드실래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 그때는 혹시 뭐라고 할까요? 다음 먹자.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그렇죠. 그럼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밥 살게 내가 밥 한번 살게. 내가 밥 그죠? 한번 살게. 무조건 내가 산다. 밥 한 끼 제대로 살게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술 그러죠. 크게 술 한잔 하자. 이래. 아니 그리고 어머니가 꼭 자식 만나면 그래 밥은 먹어. 밥 먹었니? 맞아.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은 누굴까요? 밥도 같이 안 먹는 건가? 먹을 거 가지고. 아이고. 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맞아, 사람. 맞아. 제일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조폭들도 그러잖아. 형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형님? 치사했을까? 모든 게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네.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욕을 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그렇지, 오, 그렇지. 맞네. 굶어 죽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잘 먹고 맞아, 잘 맞아. 살아라. 그리고 또 아무리 싫어해도 최소한 굶기지는 않아. 진짜. 네. 맞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왜 같이 밥 먹는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을 식구다. 네.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그러니까 밥을 함께 입으로 떠 넣으면서 생애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족 혹은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밥이 밥알의 개수, 그 밥알의 끈적임의 합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어떻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입을 벌리고 그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이게 삼켜지는 걸 보면서 서로의 생존과 그리고 안심을 얻어내는 게 이 밥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사연도 밥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이 불변의 진리가 요즘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뭘 먹고 사는 거야? 밥 안 먹고요. 빵심, 떡심, 면심, 이런 거. 면심, 풀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영상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0대의 여자입니다. 저랑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샐러드를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왜 밥을 안 먹고 샐러드를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 보시면 김서방한테 물어보니까 너네 아침에 또 풀떼기 먹었다며? 이제 풀떼기라고 그러죠. 엄마, 풀떼기가 아니라 샐러드라니까? 이게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얼마나 좋은데? 저 요새는 정말 아니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나이 들어봐라. 밥을 안 먹으면 힘도 안 나고 건강도 상한다니까? 엄마,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먹어. 이게 오히려 건강한 식단이라니까? 엄마는 밥이랑 국을 안 먹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매번 잔소리를 하세요. 저도 이게 스트레스고요. 그냥 제가 먹는 방식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잘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게 다르죠. 그 딸은 풀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밥심으로 사시는 건데 네. 뭘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지 않은 느낌 저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약간의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뭐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밥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네.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밥이 중요한가 뭐든 뭐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밥 말고 딴 걸 먹잖아요. 그래도 빵을 먹든 다른 걸 먹잖아. 근데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밥을 늘 먹어왔기 때문에 국수 먹잖아요. 기운이 없어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밥을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는데 선식 마셨잖아요. 든든한 것 같은데도 뭐가 씹는 게 없으니까 또 밥을 또 꺼낸다? 김치랑 먹어요 또. 그러니까 밥을 꼭 먹게 되는 거야. 저는 먹게 되는데 우리 애들도 항상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아침에 밥 안 먹었으면 점심 빵 먹어도 빵 먹어야 돼. 한 번은 밥. 그러니까 꼭 아침에 뭐 시리얼 먹는다? 안 돼. 추우니까 밥에 국 말아서 먹고 가. 이렇게 밥은 꼭 챙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안 먹거든요. 네. 사실 잘 아침 먹으면 배도 약간 더부룩하고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먹는데 부모님이 꼭 물어보시긴 해요. 어른들은 그치, 밥 먹어. 아침 먹고 뭐 출근했니? 뭐 네.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가지시는 이 밥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먹을 게 밥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밖에 그것도 쌀밥도 아니고 뭐 보리밥에 뭐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었고 반찬도 옛날에 뭐 많긴 했나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와중에 김치지 그냥. 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밥을 먹었는데 요새는 365일이 잔칫날이에요. 배에다 기름칠 한다는 건 정말 옛날 말이고 콜레스테롤 걱정을 20대부터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서 정말 세대가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에게 밥은 정말 핵심적인 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대상이고 이게 생존 그 이상의 그 존재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는 뭐 MZ들이야말로 뭐 식사 밥이 아니고 요새는 빵도 있고요. 말 그대로 샐러드 먹는 집들도 샐러드, 많고 치킨 샐러드. 안 먹는 애들도 많은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요. 맞아요. 이거저거 요새는 제가 볼 때 수라상보다 요새 애들은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잘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오히려 살찐다. 탄수화물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세대, 지금은 탄수화물이 적이다. 이 두 세대가 완전히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탄수화물은 늘 기쁨이죠. 그래. 또 먹을 때 우리가 또 머리가 돌아가는 유일한 또 영양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밥은 꼭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밥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네. 아니 3대 영양소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주식으로 쌀의 개념은 조금 멀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고 쌀 소비량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얘기는 진작부터 많이 안 들었단 먹어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요. 하루 소비량이 155g입니다.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즉석밥 하나가 이게 한 110g 정도 됩니다. 210g. 210g 정도 되니까. 맞아. 하루에 210g 그 즉석밥 하나도 안 먹는 상황이고 이게 아유. 30년 전에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어마어마 먹긴 합니다. 하네. 뭐 요즘에 신혼부부들 빵이나 파스타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뭐 혼수품에서 아예 밥솥을 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습이 안 되는데. 신혼부부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어디까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 저희 밥솥 집도- 잘 안 써요? 밥솥은 없어요? 네. 잘 안 쓴대. 있긴 있는데 잘안 잘 네. 즉석밥 데워 먹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주로 나가서 밥을 안 술 먹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벌이 하면 안 먹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쌀이 귀해서 혼분식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라면 먹어라, 국수 먹어라. 네. 아예 그거 먹는 날을 지정해놓고 막 이랬었다고요. 옛날엔 그래가지고 쌀 수입했었잖아요. 알랑미. 네, 그래가지고 뭐 불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약간 길쭉한 쌀. 지금이야 뭐 태국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일부러 찾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랑미 수입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식의 날 있었잖아요. 이날 분식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도시락 검사했었어요. 잡곡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 그래서 왜 친구한테 그 보리쌀 꺼다가 위에다 맞아, 부치고 막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나라에서 빵이나 뭐 라면 같은 걸 먹으라고 장려했다라는 거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갔으면 금방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안 겪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이 쌀밥 먹으면 혼나고 보리밥 섞어서 먹으면 애국자라고 불릴 정도로 있었어요. 그때가. MZ세대는 모르는 그 시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밥심으로 살던 그때를 소환해주세요. 지난번 가뭄으로 벼농사에 타격이 있었고 쌀 수출은 더 많이 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절미운동을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분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은 쌀 3알에 보리 하나를 섞어 먹자는 것입니다. 보리는 쌀보다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즉, 얼굴에 기미가 낀 여성들의 미용 효과에도 보리는 아주 좋다는 겁니다. 짐승에 먹이는 버릇들이기 나름인데 강아지야 주는 대로 먹겠지만은 이 집 주인의 생각 좀 고쳐야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쌀 3알에 보리 하나를 섞어 먹자. 30% 섞으라는 거야. 그렇죠. 이때 장려했던 정책이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다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위에다가 이렇게 보리밥 올려놔. 올리고. 그거 꼭 검사했다니까요.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저희들끼리 엄마가 이렇게 식당 하신다고 이렇게 따로 살았었고 그때 저희끼리 밥을 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보리쌀 한 컵에 쌀 한 컵에 보리쌀 3컵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했던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섞어 먹어야 된다는 게 그 뇌에 박혀 있어요. 당연했던 거죠. 맞아, 그랬어요. 저희가 그때 참 돌아보면 방귀도 엄청 끼고 그리고 저희 그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주는 대로 엄마가 밥 주시는 대로 하긴 하는 건데 잘 사는 집 애들 그리고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들은 쌀밥 싸워도 안 혼난 애가 있었어요. 얘 이름이 미선이었어요. 미선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얼굴 하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맨날 검사하니까 이제 검사할 때마다 저희 엄마는 보리쌀을 생각보다 좀 많이 넣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밥을 많이 먹으니까 도시락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제가 위쪽에 보리쌀을 많이 가지고 오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구워가고 나중에 검사 받으려고. 검사 딱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보리쌀을 돌려주는 애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쌀도 또 그때는 정부미가 있고 소위 얘기해서 그 악기발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하얀 쌀. 일본 쌀 그거 있어. 하얀 쌀.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간장도 그냥 간장이 있고 기꼬망인가? 그렇죠. 옛날에. 그런 간장도 있고 그랬어. 근데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그 시대 사람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이효선 교수님 이 노래 우리 가끔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렇죠? 돌림 노래로 해요. 하나, 둘, 셋, 넷. 꺾어대 꺾어 멍덩이 든다. 멍나미네 집에서 멍나미네 집에서 안기정기는 콩강보리밥 꿀맛보다 더 맛 좋은 콩강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진짜 보리밥 먹는 건강해. 사람 진짜 건강해. 요거 이렇게 돌림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금 웃으면서 참여하지 못한 두 사람이 이민지 기자랑 저거든요. 이 노래 불렀죠. 와, 이게 70년대죠.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고. 콩당보리밥. 당시에 이제 쌀밥보다 보리밥을 권했던 이유는 당연히 쌀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주식이 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쌀만 먹는 집 별로 없었고 굶는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다들 그땐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량화 대회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먹고 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먹여야 되겠죠. 쌀은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이걸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제
혼분식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가 왜 1960년대 지나면서 미국에서 밀가루가 또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자라는 운동들도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1969년 1월에 농림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합동으로 해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있었고 지금 포스터 보이시죠? 또 혼식이라는 게 이게 쌀 외에도 여러 가지 잡곡을 썩는 거고 분식은 밀가루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걸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죠. 쌀이 부족해서 했던 정말 방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인 이 쌀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와닿는 거는 그 도시락 검사했던 거. 맞아. 근데 그 도시락 검사할 때 그 위에다가 보리밥 이렇게 올려놓은 거. 네.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 검사할 때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 이거 뒤집어. 그럼 뒤집어. 뒤집어놓으면 쌀밥이야. 뒤집는 거지. 근데 또 하나가 반장, 부반장한테 그런 걸 시켰다는 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학생들끼리 그걸 지적하고 그래, 그걸 그래. 잡아내고 이랬던 건 좀 안 좋았고 맞아요. 또 애교로 넘어갔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웃지 못할 그 시절의 추억인 거죠. 그리고 분식의 날 무미일도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그게 1969년도에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쌀을 먹지 않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네. 일명 무미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들은 그때는 쌀을 판매할 수가 없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다 밀가루로. 그러니까 이게 쌀 대신 밀가루를 만든 국수, 밀가루를 만든 그 수제비 등 음식을 판매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설렁탕 등 음식에는 일정 비율의 밀가루 국수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요즘 설렁탕이나 국밥 시키면 이렇게 국수 말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저도 몰랐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설렁탕 시키면 항상 그 하얀 국수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부르고 그랬는데 그 문화가 지금 이때 생긴 거군요. 맞아.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막걸리처럼 쌀이 들어간 술도 있잖아요. 이것도 못 먹는 막걸리는 원래 쌀로 빚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예 초창기에는 술을 못 빚게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61년인가 쌀로 아예 막걸리 못 빚게 해서 금지됐어.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걸로 빚었죠. 네. 그래요? 모든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거 금지했었어요. 금지했었으니까. 1965년부터는. 네. 그럼 그것도 금지됐던 거고. 근데 뭐 분식의 날 같은 경우에는 밥을 몰래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럼.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는데요. 무미일이 없을무, 쌀미, 일일. 그래서 쌀을 먹지 않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사복을 입고 다니던 단속 요원이 불시에 마치 옛날 장발 단속하듯이 그렇지. 불시에 그렇게 단속을 해서 이걸 지키지 않는 식당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고요. 엄청난 거죠. 네. 거기다가 이걸 지키지 않는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일명 쌀파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 포상금이 5,000원이었는데 우와, 그 당시 짜장면! 1970년 짜장면 한 그릇이 60원일 때 엄청 큰 월급이 거네. 5,000원이었던 거예요. 와. 엄청나고 네. 그리고 이때 이 무미일 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요새 우리 식당 가면 밥그릇에 딱 그릇 쌀밥 나오잖아요. 요 규격화된 그릇이 요때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재밌죠? 공깃밥. 그렇구나. 그러면 쌀이 이제 최고로 여겨졌던 시절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보리밥이나 밀가루 먹으라는 소리 해도 잘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많이 해야죠. 많이 했었어요? 홍보 어마어마하게 했죠. 뭐 혼분식 장려하면서 그 혼분식에 대한 이점 얘기하고 쌀밥이 인체에 안 좋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막 이랬을 정도니까. 여성들 기미에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보리밥이. 보리밥이 쌀보다 칼슘이 2배, 철분은 무려 10배 이상 높다. 뭐 이는 2배 반이나 높다. 이렇게 영양가에 대한 홍보를 했고. 맞아. 심지어는 흰 쌀 편식은 체질의 산성화를 초래한다. 대뇌 변질증을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였죠. 그래서 얼굴에 이제 기미가 낀 여성들이 미용 효과를 보겠다고 보리가 좋다라는 홍보를 했던 거군요. 네. 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코미디언 선생님들 있잖아요. 구봉서 서영춘 선생님이 그 혼분식 장려 운동에 굉장히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에 앞서서 분식을 장려하는 대한뉴스 방영됐고
신문에도 이렇게 분식을 유도하는 기사들이 경쟁적으로 막 게재됐었어요. 당시 신문과 잡지에 실렸던 그런 내용을 보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혼분식을 합시다. 분식을 주식으로, 쌀밥을 부식으로, 이런 공익 광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요즘 애들은 분식을 주식으로 이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에 분식을 주식으로, 쌀밥을 부식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쌀로 만든 음식을 많이 만들던 이 주부들이 갑자기 뭐 밀가루로 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빵을 집에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맞아. 국가가 어떻게 나섰냐면 1970년대 주부들이 뭐 사실 우리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에 대한 뭐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요리 강습회를 직접 열어서 식생활 개선 혼분식 특별 요리 강습, 일종의 쿠킹 클래스를 대대적으로 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먹는 식빵, 뭐 비스켓, 뭐 서양식 과자 이런 것들이 그때 요리 강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셈이 됐는데 보세요.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식생활센터에 분식 상담소를 차렸어요. 우리도 용한 상담소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분식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매일 2번 강습을 진행하고 또 분식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저녁 4시까지 분식에 대한 각종 상담을 했고요. 진짜. 1973년에는 식생활 개선 운동으로 전국 주부 경진대회를 열어서 밥 짓고 또 빵, 국수 이걸 얼마나 잘하나 이런 콘테스트 같은 걸 한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그때 많이 힘드셨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혼분식 장려 운동의 가장 최대 수혜자가 라면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아요. 이거는 뭔가요? 네. 그리고 저는 혼분식 장려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대놓고 어머니한테 짜장면 좀 사달라고. 근데 짜장면 얼마나 맛있었어요. 맛있죠. 이게 국수니까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말씀처럼 라면이 1965년부터 국민의 주식처럼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커피 홍차가 1967년에 35원 했다는데 그때 라면이 10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가 정책을 피면서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이 바로 라면이었고 당시에 라면을 생산하던 삼양식품이 그야말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었을 만큼 저소득 가정의 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국민 음식으로 자리를 매겼죠. 네, 근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이 장려 운동을 진행했는데 이게 언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1970년대 말에 통일미가 나옵니다. 통일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어봤어요. 이 통일미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작황이 좋아가지고 한국 체질에 또 잘 맞고 그래서 개량 형태로 통일미가 나오면서 1977년 들면서 이 행정명령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 딱 되면서 사실 이 정책, 혼분식을 주장하는 요런 운동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됐다가 1986년에 임춘혜 선수가 라면 먹고 뛰었다 그랬어요. 맞아. 다시 한번 붐이 확 일긴 했었죠. 맞아.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의미 상징적인 거였지. 주식은 다시금 쌀 여기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때 다시금 우리가 밀에 대한 기쁨 또 라면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면서 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식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식생활이 서구화됐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본격화돼서 지금의 빵, 라면 이런 음식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시절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쌀 먹지 마라 했는데도 먹겠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이 밥사랑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고교 얄개 영화에서도 그 제과점에서 만나서 그쵸, 그 빵 빵 집에서.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랬죠. 그리고 생일 되면 그때 흰 쌀밥에 소고기 들어가 있는 미역국 한 그릇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딸의 어머니가 밥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는지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지 밥 안 먹는 딸 때문에 속상한 엄마와 밥상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30대 딸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딸 존중해야 된다고. 독립한 딸을 존중하자. 딸의 식생활, 딸과 이제 남편만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 얘기죠? 그러면 본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밥을 별미로 즐기게 해줘야 돼요. 오. 그러니까 이런 별미 영양식 꽁보리 밥을 한번 준다든지, 꽁보리 비빔밥이라든지, 아니면 알랑미로 한 그런 볶음밥이라든지, 네. 이렇게 아이템을 다양화해서 먹게 해줘야 먹을 겁니다. 즐길 수 있게. 네. 아니, 저는 진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세대 보면 진짜 먹을 게 널렸다고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밥을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딴 거 뭔가를 먹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쌀로 만든 과자들도 있고 쌀로 만든 뭔가 쌀국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밥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 건강하게 잘 막걸리도 있고. 굳이 막걸리도 있고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냥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샐러드에 이 탄수화물을 좀 약간만? 밥을 살짝 섞어주면 그것도 있어. 그러면 네. 뭐 괜찮지 않을까? 샐러드에 밥을 같이 먹었어 네, 이렇게 네.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30이 넘었어요. 냅둬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먹던 대로 꾸준히 드시고 굶지 않는다는 것만 명확하게 맞아, 알려주시면 굶지 될 것 않으면 같아요. 아유, 그래도 공깃밥 한 그릇 먹어야지. 밥 먹으러 합시다. 밥 먹으러 합시다. 자, 라떼는 말이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는 연휴 즐기셔야 되겠네요. 네, 연휴 즐기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